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랩 2025년 버전 업데이트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메인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2025년 3월 7일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실 거고요. 저는 일단 편의상 회사를 하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백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K랩 수업용 변경된 내용은 세무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업데이트 안내에 대해서 여기에서 안내사항은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PDF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안에 내용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 뭐 주소, 동코드가 추가됐는데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고정자산 등록하고 결산 자료에 보조금하고 상계, 뭐 장부가액 비교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는 국고 보조금 여부 지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 보조금 상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가액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산에서 감가상각 하실 때 보조금 관련해서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차액 비교까지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여기까지 다 반영하는 것을 문제가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전체 과정을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서 결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자 오늘 1억 원짜리에 뭐 1억 5천만 원짜리에 기계 장치를 하나를 구입을 해 봅시다. 1월 1일 날 뭐 1월 1일 차변에 기계 장치 뭐 금액은 뭐 한 1억 5천 정도 하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국고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처리를 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우리 장부가액 비교라는 대로 그냥 바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단기 취득 상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자산 코드를 예를 들어서 뭐 201번으로 그 다음에 뭐 보조받은 기계입니다. 뭐 보조기계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선택하고 반영해 주시게 되면 고정자산에 추가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아이고 이게 보조기계 이렇게 빨강 색깔로 나와요. 아직 다 안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짜리 단기에 취득을 했고요. 뭐 내용 연수는 한 10년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500번대.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게 보조금 적용 여부예요. 그래서 보조금 적용 여부를 정부 보조금을 그러면 이 보조기계에 대해서 보조금 상계에 들어가면 보조금액이 얼마인지를 입력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상계 처리해야 할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될 거예요. 확인. 이렇게 일단 보조금 입력까지를 입력이 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이라는 걸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기말 상각비 계산이 다 됐으니까 결산 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새롭게 불러오고 자 감가상각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조금 상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보조금 상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결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비에 일반 감가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상계되는 기계장치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을 때의 회계 처리까지도 자동으로 우리가 다 된다. 그래서 전표 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추가를 하고 나면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전체 상가액은 3,885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었고 그 중에 감가상각비와 국고보조금을 상계 처리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하나가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장부가액 비교를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잔액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자동으로 다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처음에 기계장치 등록하실 때 보조금 상계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있다 정도는 입력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돌려보시고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처리가 돼요. 결산분계를 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결산분계를 하고 나면 보조금 상계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관리에서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있을 때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3.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매년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부가세 메뉴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적용 이자율이 3.1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자동 반영되는 수치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부분 이제 여기까지가 됐고요. 원천징수의 급여자료 입력에 보육수당 코드가 신설됐고 1번이 삭제됐어요. 육아수당, 출산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고 보육수당.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풀으실 때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보육수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육아수당이다라고 표현하던 부분들은 모두 다 보육수당이다라고 변경해서 이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주실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지원금 1회, 2회가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자, 수당공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공제 들어가셔서 우리가 비과세에 F2 눌러보시면 Q 있는 데까지 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육아수당이 보육수당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출산지원금 1회, 2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출산지원금 얘는 일단 지울게요. 제가 1회는 하나를 일부러 하나를 넣어 놔 봤고요. 그래야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급여자료 입력해 주시는 건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부양가족 탭에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원 등록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사원 등록에 뭐 김필영, 이철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철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에서는 소득 제한이 따로 안 나와요. 결혼 여부도 여기에선 따로 안 나오고 대신에 우리가 연말정산에 가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소득 초과 여부 뭐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다 그러면 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 기본공제 여부가 자동으로 부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이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세액.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결혼세액. 그래서 당해년도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신용카드 부분에 이제 합계로 화면이 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계가 나온다라는 거, 뭐 크게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에서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 지출액이 이제 상향됐어요. 2천만 원까지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2천만 원 이상 입력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서 V 눌러서 이철수 본인의 F2 또 눌러 보시면 특례기부금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금전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500만 원입니다 라고 쓰면 그냥 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쓰면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부금 조정 있는 대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정에서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불러오기, 예,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금액 구분이 다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례기부금도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특례기부금도 잠깐만요, 한번 금액을 늘려볼게요. 특례기부금을 2천만 원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조정에 가서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공제금액 반영 해주시면 되겠고, 네, 저장. 그리고 나가게 되면 당해년도 공제금액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러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노조회비 여부는 삭제가 됐으니까 삭제된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부분 아까 나눠지는 거 확인해 보셨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일단 한번 할게요. 한번 해보고 소득명세에 가시면 출산지원금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요 화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출산지원금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탭으로 가면 2천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이 자녀를 F2 눌러서 우리 자녀 이번 연도에 출생한 자녀 25년도 확인을 해주시면 지급받은 날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받은 날 문제상에선 당연히 주어지게 될 거고 2025년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지급받았습니다. 1회차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서 제가 6월에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에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여 자료에 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신용카드의 소득 증가분이라는 거 삭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자녀세액 공제는 1명, 2명, 3명 이거는 우리가 금액 자체가 아예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에 가보시면 자녀세액 공제 대상 자녀는 1명, 출산 입양 1명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이가 부양가족에서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살, 15살 뭐 이렇게 되게 되면 3명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인원수가.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혼세액 공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혼세액 공제의 여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대출 넣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게 되면 결혼세액 공제 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은 법인 조정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칸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건 뭐 선택이니까 뭐 그래서 부, 여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번호판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여기에 스크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운행 기록 여부 다 돼 있고, 대상 일수, 가입 일수, 보험 가입 일수 정확하게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되어 있는 일수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시기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여일 때, 부일 때, 일부일 때 여기에는 일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우리가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금 처리하는 부분이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뭐 공제율이 변경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공제율 변경은 알아서 자동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기 자리만 잘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부가세에서도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서 이자율이 3.1%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이것도 마찬가지 공제율 변경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프로그램 변경된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연습을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 아까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하는 방식을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될 부분은 원천징수 연말정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화면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K랩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험에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은 조금 드려봤는데 연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